자, 10월 21일 수업 이제 SQL 오늘 8일차예요.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서브 쿼리 남은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고급 데이터 조회 3라고 지었어요. 오늘 볼 내용을 보면은 일단 서브 쿼리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SQL로 할 수 있는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1교시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첫날 준비했었던 마이스쿨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계속 이 네 가지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저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직접 구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 3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일 텐데, 만약에 SQLD를 목표로 하신다면 2번, 3번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SQL문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2번, 3번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부분,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 포함해서요. 이론적인 부분은 SQLD 시험에서 엄청 많이 다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미리 예고를 해드려보면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SQL이라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환경을 명령 프롬프트로 제한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SQL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위해서 이제 ERD라고 하는 설계 도면 작성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조인이랑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SQL 난이도도 높고 그 다음에 깊이도 좀 깊은 편이라서 1시간 분량을 제가 좀 작게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으면은 내용도 어려운데 분량까지 많아지면 이제 진행이 힘드니까요. 근데 2단원, 3단원부터는 그렇게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2, 3단원부터는 이제 분량이 조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갈게요. 이제 서브 쿼리부터 마무리를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서브 쿼리 첫 번째가 이제 외열절 서브 쿼리였는데, 이 외열절 서브 쿼리의 두 종류. 첫 번째는 단일행, 두 번째는 다중행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열절에 들어가 있는 셀렉트 문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 안에서 결과의 재검색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일행 같은 경우는 결과 값이 딱 하나 나오니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다중행 같은 경우는 결과 값이 여러 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not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검색 조건을 필터링을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서브 쿼리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롬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예요. 이거를 이제 SQLD 시험에서는 인라인 뷰라고 표현합니다. 서브 쿼리 결과 안에서 재검색을 수행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프롬절 내부에 셀렉트 문을 넣어요. 그래서 그 셀렉트 문
이 서브 쿼리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죠. 서브 쿼리의 결과 자체를 가상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프롬절 서브 쿼리의 특징은 서브 쿼리에 반드시 별칭을 넣어줘야 돼요. 모든 서브 쿼리가 마찬가지지만 서브 쿼리가 가져오는 결과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만약에 서브 쿼리를 조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조인을 쓰시는 게 맞아요. 서브 쿼리는 진짜 최후의 그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1학년 학생들만 별도로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성별별에 따른 평균 키와 몸무게를 구하죠. 성별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룹 바이 걸란 얘기예요. 자, 일단 1학년 학생들만 조회를 할 건데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성별과 키와 몸무게를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where 학년이 1학년인 학생에 대해서 성별, 키, 몸무게를 조회합니다. 그럼 이 파란색 구문이 1차적으로 먼저 실행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 결과를 first grade라는 임시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자, 이 임시 테이블로부터 프롬절이니까요. 임시 테이블로부터 성별, 그 다음에 평균 키, 평균 몸무게를 조회하고요. 그룹 바이, 성별이 같은 것끼리 묶습니다. 그룹 바이절 같은 경우에 그룹 바이에서 사용한 필드는 셀렉트해서 그냥 쓸 수 있지만 그룹 바이에 명시하지 않은 필드는 무조건 집계함수를 걸어줘야 된다가 그 집단별 그룹 그 집계할 때 규칙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성별이 똑같은 것끼리 묶은 다음에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겠죠. 그러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집계를 수행을 합니다. 자,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서브 쿼리가 좀 복잡해지거나 바깥에 있는 메인 쿼리가 복잡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요구사항 문장이 되게 다채로워지는 거죠.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수강 신청 정보와 함께 학생 이름 과목명을 조회하시오. 일단 1학년 학생들만 먼저 조회를 하는데 수강 신청 정보는 수강 테이블에 있죠. 학생 이름은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죠.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과목 이름도 과목 테이블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을 조회하는 데 있어서 일단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1학년 학생들을 조회하는데 여기에서 알아내야 하는 정보는 학생 이름을 같이 알아야 되고요. 학생의 수강 신청 정보를 조회해야 되니까 수강 테이블에 스튜던트 아이디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아이디와 학생 이름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임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얘를 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롬절에 들어있는 이 S가 주제가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강 테이블과 조인을 겁니다. 조인 조건은 조회 결과에서 학생 번호와 그 다음에 수강 신청 테이블의 학생 번호가 일치하는 데이터. 그럼 일단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수강 신청 내역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조인을 겁니다. 서브젝트, 과목 테이블. 학생이 수강 신청한 내역은 이 인롤먼트라는 이 테이블에서 알 수 있는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과목 이름은 알 수 없죠. 과목 이름은 서브젝트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브젝트 테이블의 과목 번호와 수강 신청 내역의 과목 번호가 일치하는 걸 가져옵니다. 그럼 이 조인 유형은 서브 쿼리의 결과가 주제가 되는 거고 이 서브 쿼리 결과를 수강 신청 내역에 조인을 걸고
수강 신청 내역을 과목 테이블에 조인을 거는, 이렇게 직렬 형태의 조인을 거는 3중 조인이 되는 거죠. 핵심은 1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라고 했으니까 1학년 학생의 정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굳이 서브 쿼리 안 써도 해결은 가능해요. 사실 서브 쿼리를 써야 될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설계가 조금 엉성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서브 쿼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거 많이 쓰이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서브 쿼리라는 형태를 이제 예제로 만들다 보니까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SQL문인데도 이제 서브 쿼리로 제시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요번엔 평균 급여가 400만 원을 초과하는 학과 이름과 평균 급여를 조회하시오. 자, 일단은 급여 정보는 교수 테이블에 있거든요. 근데 학과에 대해서 평균 급여를 내라고 했으니까 일단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 아이디로 그룹핑을 걸고요. 그리고 그 학과별로 평균 급여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서브 쿼리의 결과는 학과에 따른 평균 급여가 나와요. 이걸 놓고 얘를 V라고 명명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학과 테이블을 연결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이 학과별 평균 급여에서 학과 번호, 그리고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가 같은 거. 그러면 학과 테이블의 정보가 이 학과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옆에 뭐 학과 이름이라든지 학과 연락처, 학과 위치 이런 정보들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과 이름과 평균 급여를 조회하는데 이 평균 급여가 400을 초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조심하실 게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집계 함수에 대해서 검색 조건을 걸려면 해빙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해빙절을 써야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 이 평균 급여가 집계 함수의 결과니까 여기에 대한 검색 조건도 해빙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근데 이미 서브 쿼리는 끝난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검색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놓고 본다면 이 평균 급여라는 값은 그냥 독립적인 값이지 집계를 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서브 쿼리는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 완제품 테이블이라고 봐야지 집계 함수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브 쿼리 안에서 평균 급여가 400을 초과하는 이라는 조건을 넣는다라고 하면 해빙으로 들어가는 건데 메인 쿼리 입장에서 그냥 하나의 값일 뿐이니까 웨어절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스칼라 서브 쿼리입니다. 셀렉트절에 포함되는 단일행 서브 쿼리예요. 그래서 셀렉트절 안에서 실행되고요. 각각의 행마다 단일 값을 반환합니다. 이때는 이 스칼라 서브 쿼리는 하나의 컬럼 역할을 해요. 자, 서브 쿼리는 반드시 하나의 컬럼과 낮자가 더 들어갔네요. 하나의 행만 조회돼야 돼요. 셀렉트절에 컬럼들과 같은 레벨에서 셀렉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 스칼라 서브 쿼리가 조인문으로 재해석이 가능해요. 가능하면 조인문 쓰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각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을 출력하시오. 학과 이름을 스칼라 서브 쿼리로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학과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알 수 있는 걸 먼저 할게요. 스튜던트 S, 학년이 1학년인 거, 이름. 그러면 일단 요 바깥의 메인 쿼리를 보면은 학생의 정보가 조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거기서 서브 쿼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학생 한 명당 이 황진우 학생의 학과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에 대한 디파트먼트 아이디, 황진우 학생에 대한 학과 이름을 셀렉트를 하고, 박미영 학생에 대한 학과 이름을 셀렉트를 하고, 서현지 학생에 대한 학과 이름을 또 셀렉트를 하고, 황혜지 학생에 대한 결과를 또 셀렉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핵마다 이 조건에 맞는 셀렉트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메인 최종 결과가 15줄이었다면 이 15줄 안에서 학과명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 셀렉트절이 15번이 더 실행됐으니까 얘는 실행 결과가 총 1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결과 행에 대해서 모든 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 셀렉트문을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교수의 이름과 그 교수가 소속된 학과의 설립 연도를 조회하는데 학과의 설립 연도를 스칼라 서브 쿼리를 써라. 자, 일단 주제가 교수니까 프로페서 P에서 급여가 500만 원 초과하는 교수의 이름. 그럼 교수의 이름이랑 여기 가정을 해보죠. 교수에 대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도 있잖아요. 셀렉트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이 교수에 대한 학과번호, 소속 학과번호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교수를 쭉 나열해 놓고 이 교수가 갖고 있는 학과번호를 검색 조건으로 써서 만약에 허경희 교수가 101번 학과였다. 그러면 이 허경희 교수에 대해서 학과 테이블에서 설립 연도를 조회하는데 학과번호가 101인 학과번호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전종수 교수가 102번 학과였다. 그러면 이번엔 여기 102로 검색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스칼라 서브 쿼리의 단점은 강영원 교수가 만약에 102였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SQL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칼라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결과 행만큼 계속해서 반복 실행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 만들기는 쉬운데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성능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그게 항상 그런 거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서브 쿼리의 유형이 비상관 서브 쿼리와 상관 서브 쿼리가 있어요. 비상관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결과 행과 상관없이 이 모든 행에 대한 서브 쿼리 결과가 하나의 값으로 통일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를 여러 번 실행해봤자 값이 달라질 일이 없는 거. 그때는 서브 쿼리가 한 번만 실행돼서 재사용됩니다. 자, 여기서는 학생 테이블 101번 학과에 대해서 101번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번과 이름을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101번 학과 학생들에 대한 학생 수를 같이 조회합니다. 그러면 10101 학과에 황진우라는 학생이 있고 전체 인원은 그 학과에 배정된 전체 과목 수는 3개다 라는 건데, 요 서브 쿼리는 검색 조건이 부모 테이블의 어떤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고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SQL은 100번 하면 100번 결과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서브 쿼리가 행마다 따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서브 쿼리는 성능에 영향이 없으니까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근데 아까 앞에 것처럼 서브 쿼리가 여기 연결되는 이 값에 따라서 행마다 결과가 달라지면은 전체 결과 행의 수만큼 계속해서 반복 실행됩니다. 이게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상관 서브 쿼리예요. 이게 202번 학과의 학생에 대해서 아이디, 네임과 함께 각 학생이 현재 수강 중인 과목 수를 CNT라는 별칭열로 출력해라. 셀렉트 목록에서 상관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수강 테이블의 학번과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건수를 계산하라고 했고요. 수강 내역이 없는 학생은 널이 아닌 숫자 0으로 보이도록 출력 형식을 조절해라.
자, 그러면 일단 select 개수를 카운트해요. 수강 테이블에서. 수강 테이블에 있는 학번이 s.id 학생 테이블의 아이디와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학생 테이블의 번호가 바뀌면은 검색 조건이 매번 달라지니까 일단 얘는 모든 행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where로 학생의 소속 학과가 2022인 학생을 뽑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만큼 5명이 나와요. 이 5명에 대해서 수강 테이블에서 김아름 학생이 그러니까 학번이 요 값인 데이터의 건수를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2건. 나머지에 대해서도 10130에 대해서 수강 내역을 카운트하면은 한 건 나오죠. 수강 내역이 없는 학생은 널이 아닌 숫자 0으로 보이도록 출력 형식을 조절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카운트를 쓰면은 애당초 해결이 돼요.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널이 나올 일이 절대 없어요. 없으면 0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카운트 함수의 특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상관 서브 쿼리는 같은 목적을 조인으로 바꾸면 보통 더 빨라요. 그래서 진짜 조인으로 바꿔볼게요. 레프트 조인과 그룹 바이로 작성을 합니다. 자, select s.id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학생 테이블의 이름을 조회했는데 여기에 학생별 수강 과목 수를 알아야 되니까 레프트 조인으로 수강 테이블을 겁니다. 레프트 조인은 여기 아우터가 생략된 거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 말인즉슨 일단 모든 학생을 출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수강 신청 내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이 없는 학생도 같이 출력을 하는 거죠. 다만 수강 신청이 없는 학생은 수강 내역이 널로 나올 거예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소속 학과가 202번인 데이터만 먼저 확인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학번이 같은 애들끼리 그룹핑을 합니다. 이미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같다라는 조건 자체가 학번이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조회할 때는 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학번을 일단 셀렉트에 넣는데 학생 이름을 같이 조회해야 되잖아요. 그룹 바이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컬럼은 집계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름은 뭐 합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뭐 이런 걸 내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이름도 그룹 바이절에 같이 명시한 겁니다. 학번이 같다면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룹핑을 하라는 건데 학번이 같은 학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 이름을 건 이유는 셀렉트절에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자, 그럼 일단 학번이 같은 데이터끼리 이제 그룹핑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강 신청한 과목 번호로 카운트를 하면 학생별 수강 신청한 과목 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브 쿼리예요. 자, 서브 쿼리는 연습 문제 4문제만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이 7시 30분인데요. 8시까지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때까지 실습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단원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연구과제가 따로 없어요. 마이스쿨 이외에 이제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크리에이트 문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먼저 적어주는 게 기본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려고 그러면 에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스템 안에 마이스쿨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똑같은 이름을 또 만들려고 그러면 에러예요. 그래서 요 if.exist라고 하는 옵션은 없을 때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에러를 회피하기 위한 옵션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명시하고 그 뒤에 디폴트 찻셋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셋이라고 부르는데요. 디폴트 찻셋 한 다음에 캐릭터셋 이름을 명시해 주고요. 콜렉트 한 칸 띄고 콜레이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캐릭터셋과 콜레이션이 뭐냐? 일단 현재 시스템의 기본 캐릭터셋과 콜레이션을 확인하는 명령이에요. 이건 뭐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마리아집이 깔고 나면 다 똑같거든요. 자, 기본 캐릭터셋이라는 거는 라틴 1, 라틴어로 나오고요. 캐릭터셋이라고 하는 게 글자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콜레이션은 라틴어 스웨디시 CI라고 표현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틴어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 옵션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하는 글자 처리 방법이 영어가 기본값이 되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자, 캐릭터셋은 컴퓨터가 문자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 기본값이 적용되는데 라틴 1이 라틴어 방식이라서 한글이 안 들어가요.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죠. 자, 마리아DB에 설정할 수 있는 주요 캐릭터 셋이요. EUCKR 한글 표현 전용이고요. UTF-8 MB3 3바이트 UTF-8 표현이라고 하는데 UTF-8 같은 경우는 다국어를 지원하는 포맷입니다. 근데 일부 글자가 누락돼요. UTF-8 MB4가 진짜 전체 유니코드, 이모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국어 전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기입할 수 있는 값은 UTF-8 MB4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모지가 윈도우에서 윈도우 로고키랑 점 누르면 이렇게 이모지 선택하는 거 나옵니다. 이모티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모티콘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문자열의 비교나 정렬 방식 규칙이에요. 캐릭터셋 이름을 앞에 명시하고 그 뒤에 언더바 제너럴 CI, 언더바 빈, 언더바 유니코드 CI인데요. 제너럴 CI는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는 방법이고 빈은 대소문자가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대소문자 구분하는 방법. 유니코드 CI는 다국어 지원에서 우수한데 그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마리아DB -u 루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루트라고 하는 게 아이디예요. 근데 루트라는 거는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최고 관리자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다 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삭제할 수 있고 시스템 설정도 건드릴 수 있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루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계정을 만들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요. create user, 그 다음에 홑다운표로 감싸서 id, 골뱅이 홑다운표로 감싸서 접근 허용 호스트예요. 이건 컴퓨터 주소를 뜻해요. 그리고 identified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홑다운표에 기입해 주시면 돼요. 자, 컴퓨터 주소를 특정 IP 주소로 지정하면은
그 IP 주소를 갖는 컴퓨터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내 컴퓨터의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라고 입력하면 여기 보시면은 IPv4 주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현재 이 컴퓨터의 주소예요.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고유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 접근 허용 호스트 자리에다 입력하면은 이 컴퓨터에서밖에 접근 못해요. 다른 컴퓨터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 접근 허용 호스트 자리에 로컬 호스트나 127.0.0.1을 넣으시면은 로컬 접속만 허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상태예요. 어떤 컴퓨터에 MySQL이 깔렸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직접 만지는 상태예요. 만약에 특정 IP 주소를 기입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접근 허용 호스트 자리에 %라고 기입하면은 로컬 접속과 원격 접속을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Grant all privileges on 데이터베이스 이름 별. 이 별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서 명시했었던 아이디와 접근 허용 호스트를 동일하게 입력해 줍니다. 시스템 보안 정책에 따라서 조회, 입력, 수정, 삭제, 테이블 생성 같이 상세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까칠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때는 드롭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if exist 옵션을 걸면은 삭제하려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행해요. 에러 방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드롭으로 시작되는 명령은 모든 데이터가 즉시 다 날아가요. 낯장불입이에요. 이건 절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과 복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방법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MariaDB -u 루트 이거 입력한 상태가 아니라 윈도우 상태.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켜자마자 해야 돼요. 그리고 백업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을 써야 되고요. 루트는 관리자 계정이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져요. 그 다음에 백업 파일이 저장될 폴더가 미리 생성돼 있어야 되고요. 이 백업 명령의 특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아무런 결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아요. MariaDB 빼기 덤프 -u 사용자 이름 -p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빼기 2개 데이터베이스즈 그리고 빼기 2개 포트 이퀄 포트 번호 -u랑 -p랑 포트는 여태까지 쓰던 옵션이죠. 그 다음에 백업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명시하시고 내보낸다라는 의미로 오른쪽 방향 괄호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할 백업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옵션은요. 백업 파일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create 문과 use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포함해서 백업을 해요. 그러니까 백업 파일 자체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만 복구할 수 있게끔 고정되는 거예요. 이걸 생략하면 create 문하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문하고 use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 구문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백업 복원할 수가 있어요. 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갖고 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백업과 복구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고정할 때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 옵션을 쓸 경우는 원본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복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 포트는 시스템 설치 시 결정한 포트 번호. 실습용은 9090으로 되어 있죠.
이 포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3306으로 고정돼요. 3306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마리아DB가 하나만 구동 중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때는 마리아DB-U 사용자 이름 -P 포트 번호 복원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입하시고 괄호 백업 파일 경로예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접속 상태가 아니라 윈도우 상태에서 수행하셔야 되고요.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자, 백업 파일에서 빼기 2개 데이터베이스즈 옵션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아무리 복원할 데이터베이스를 명시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백업 파일 안에 명시된 DB에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할 때 마이너스 2개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걸면은 복원할 때 아무리 여기에 DB 이름을 걸어도 요 이름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원본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복원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에 대한 그 작업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마이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자, 이걸 위해서 헬로스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비어 있겠죠. 문자셋은 UTF-8 MB4, 콜레이션은 UTF-8 MB4 빈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스쿨 유저라는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스쿨123 느낌표고요. 모든 호스트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새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 헬로스쿨이라는 DB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게요. 자, 이 스쿨 유저는 헬로스쿨이라는 DB에만 접근 권한을 갖기 때문에 마이스쿨은 백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권한을 써서 마이스쿨을 백업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스쿨 백업한 파일을 조금 전에 만든 헬로스쿨한테 복원할 겁니다. 자, 작업 절차 보여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한 상태에서 여기 앞에가 마리아DB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if not exist 헬로스쿨 디폴트 캐릭터 셋은 UTF-8 MB4 콜레이션은 UTF-8 MB4 빈 이렇게 하면은 헬로스쿨이라는 이름의 DB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를 만들어야죠. create 유저 스쿨 유저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요. 비밀번호는 스쿨123 느낌표입니다. 자, grant all privileges on 헬로스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스쿨 유저한테 부여합니다. 그럼 스쿨 유저는 접속하면 헬로스쿨에 밖에 접근이 안 돼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새로 하나 여세요. 윈도우 상태예요. 자, 백업을 해야 돼요. 마리아DB 덤프 -U 루트 -P 포트 번호 9090이죠. 마이스쿨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myDump.SQL로 백업합니다. 그러면 이 백업 파일이 여기에 표시되는 이 폴더에 생겨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ID 이 폴더를 찾아가시면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백업 파일을 헬로스쿨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복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스쿨 유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요. 마리아DB에. 그럼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됐죠. use 헬로스쿨이라고 한 다음에 show tables 보면은 동일한 테이블들이 그대로 복원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정말 수시로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전 수업할 때 요 백업 복구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주저 말고 부르세요. 자, 지금 8시 반이에요. 마찬가지로
9시까지 실습하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재개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원 들어갈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아까는 그냥 기존 마이스쿨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했지만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는 구문이 길어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구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존재하는 테이블을 또 만들려고 하면 에러가 나니까 if나 next 옵션 붙이면은 존재하면은 그냥 건너뜁니다. 보통 테이블 이름은 데이터들이 저장되니까 영어 복수형으로 지정을 하고요. 컬럼 이름은 영어 단수형으로 지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도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디폴트 찻셋, 문자셋 들어가고요. 콜레이션 옵션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UTF-8 MB4, 권장 콜레이션은 UTF-8 MB4 빈. 그 다음에 코멘트라는 걸로 이 테이블이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 테이블 설명을 주세요. 우리가 1일차 교환에 보면은 그 테이블 명세서라고 해서 각각의 테이블이 어떤 구조랑 어떤 용도를 갖는지 그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보통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웬만하면 반드시 작성되는 문서인데 사실 그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거 만들기. 그래서 애당초 테이블을 만들 때 코멘트 옵션을 꼼꼼하게 달아놓으면은 그 테이블 명세서를 역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동 생성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테이블 생성 구문의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들을 쭉 나열합니다.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각종 제약 조건들 필요한 거 나열하고 이 컬럼에 대한 설명 달아주고요. 쭉 명시한 다음에 기본 키 설정할 때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컬럼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참조 키가 필요하다면 포린 키, 별칭 들어가는데 별칭은 안 넣어도 돼요. 이거 안 넣으면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부여해요. 그리고 내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레퍼런스즈 다른 테이블의 특정 컬럼을 참조한다. 이렇게 옵션을 걸어요. 자, 안에 들어가는 구문들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값의 유형이죠.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설정이에요. 자, 정수형 타입입니다. tiny int, small int, int 혹은 인티저 같은 거고요. 빅 인트. tiny int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숫자예요. 뭐 평점이라던가 상태 코드 뭐 이런 거요. 스몰 인트는 재고 수량, 배송 단계 뭐 이런 거.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인트는 범위가 좀 더 커지고 빅 인트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9경 정도 되는 범위까지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트로 그냥 퉁치셔도 됩니다. 자, 실수형 타입은 플루트랑 더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플루트보다는 더블이 소수점 자릿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합 같은 계열이 아니면 사실상 더블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디시멀은 그 고정 소수점이에요. P가 전체 자릿수고요. S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시멀을 써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입니다. 차, 고정 길이 문자열이에요.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글자 수인데요. 차 같은 경우는 고정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 5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yes라고 저장을 하면 뒤에 강제적으로 빈 문자열이 두 개가 붙어요. 빈 칸이요. 무조건 5자를 메꿔요. 만약에 5자 넘어가는 글자를 저장하려고 하면 에러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차, 베리에이블 캐릭터인데요. 가변 길이 문자열이에요. 괄호 안에 지정되는 게 최대 글자 수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차 5라고 했는데 yes라고 저장하면은 저장 공간이 이 세 칸에 딱 맞게 알아서 축약이 돼요. 뒤에 빈 칸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더 주어진 데이터 용량에 맞게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우편 번호나 어떤 코드 형태의 값을 띄는 거는 고정 길이를 쓰고요. 뭐 회원 이름, 이메일 이렇게 글자 수가 좀 들쭉날쭉한 거는 바차를 씁니다. 텍스트는 긴 텍스트예요. 장문. 그래서 상품 설명이라든지 후기라든지 뭐 이런 거요. 자, 인엄이라는 거는 고정된 값 중에 하나예요. 인엄 괄호한 다음에 A, B, C 라고 하면은 A, B, C 셋 중에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요. 날짜 시간형, 데이트는 날짜만, 데이트 타임은 날짜 시간 같이, 타임은 시간만. 논리형은 잘 안 쓰는 거긴 한데요. 불린입니다. 참 거짓을 표현해요. 0 아니면 1인데 뭐 회원 가입 활성 여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메일링 리스트 가입 여부 뭐 이런 걸 처리합니다. 근데 저는 불린 타입 쓰기보다는 차 타입으로 한 글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장할 때 Y나 N을 저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차 타입짜리 한 글자가 아니면 인엄 타입을 적용한 다음에 Y나 N 중에 하나만 저장해라. 이런 식의 형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밖에 제약 조건이에요.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필요한 제약 조건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자, 널값 저장 금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값 저장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명시하시면 돼요. 디폴트, 기본값을 지정해요. 디폴트 뭐뭐라고 하면은 값을 저장할 때 만약에 해당 컬럼이 생략되면은 디폴트라고 명시된 게 자동으로 저장돼요. 자, 유니크라고 제약 조건 명시하면은 해당 컬럼은 다른 레코드와 중복되는 값이 안 들어가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지정합니다. 뭐 id, int,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식별하면 되고요.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 숫자를 지정합니다. 자, 많이 사용되는 기본값 디폴트 y 혹은 디폴트 n이라고 지정하면은 이제 y나 n 둘 중에 하나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인엄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지정해서 기본값으로 지정해 주는 거죠. 자, 디폴트 call date라는 함수인데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으로 돼 있을 때 자동으로 저장 시각을 같이 저장해 줘요. My Library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요. 그 안에 요구사항에 맞는 테이블을 만들게요. 학생들이 도서관에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이제 3개의 테이블로 만들어 볼 거예요. 뭐 데이터 무결성 같은 거 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멤버스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회원의 고유번호, 멤버 아이디는 자동 증가 정수값이에요. 자동 증가라고 하는 거는 요거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를 겸한다는 뜻이고요. 네임은 필수 입력할 겁니다. 북스 테이블은 도서의 고유번호와 책의 제목. 멤버스랑 북스는 간단하게 할 거고요. 론스, 대출 테이블인데 멤버 언더바 아이디와 북 언더바 아이디는 각각 멤버스 북스 테이블을 참조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제약 조건들하고 타입을 최대한 골고루 사용해 볼 거예요. 기본키, 참조키, 낱널, 디폴트, 오토 인크리먼트, 체크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코멘트, 인엄 이런 거 쓸 거고요. 주석은 필수적으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DESC 명령으로 완성된 거 확인해 볼게요. 실습이 깁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게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if exist, my library, 디폴트 캐릭터 셋 지정해 줬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멤버스 테이블을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멤버스, id, int고요.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 설명은 회원 번호.
네임은 최대 50자, 필수 입력, 코멘트는 회원 이름. 자, 뒤에 옵션은 그냥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멘트만 신경 쓰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지정되면 자동으로 낱널 속성을 띱니다. 자, 그 다음 북스 테이블이에요. ID 타이틀이에요. ID 인트 오토 인크리먼트 코멘트. 타이틀 바차 100글자 낱널의 코멘트. 프라이머리 키는 ID다. 기본 키를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개거든요. 전 페이지 좀 갈게요. 첫 번째는 제약 조건 중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명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컬럼 이름들 다 나열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요거다라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기본 키를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구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론스라는 테이블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코멘트에 들어갈 비고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문으로 바로 볼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론스.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 코멘트는 대출 번호 뭐다. 멤버 아이디, 회원 번호는 대출한 회원, 그 다음에 책의 아이디, 책 그 고유 번호죠. 대출 일자, 날짜 타입이고요. 기본값이 커런트 데이트,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듀 데이트, 반납 예정일, 리턴 데이트, 실제 반납일, 스테이터스, 대출 상태예요. A, B, C 셋 중에 하나 값만 넣을 거고 기본값이 A예요. 필수 입력이죠. 그럼 이렇게 인원 타입을 지정하면 코멘트 같은 거에 각각의 상태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보기가 좋아요. 자, 만약에 연체 중이라면 연체로 지정합니다. 디시멀 최대 10자리고요. 전체 10자리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허용합니다. 오토 리뉴얼, 반납일 자동 연장 여부, 불린 타입이고요. 기본값 0입니다. 0은 거짓을 뜻하기 때문에 자동 연장 아닌 거고요. 노트, 텍스트 타입이고요. 메모예요, 특이사항. 이렇게 만들 컬럼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얘다. 그 다음에 내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이 멤버스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그 다음에 내 테이블에 북스 아이디라는 컬럼이 북스 테이블의 아이디라는 컬럼을 참조한다. 이렇게 참조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사용되는 이 코드들은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크리에이트 문에 들어가는 이 쿼리들은 저도 잘 안 외워요. 왜냐면 자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 실습하신 다음에 잘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show tables 명령으로 확인하면은 테이블 3개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멤버스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필드 나오죠. 북스 테이블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컬럼 필드 나오죠. 그리고 론스 테이블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구조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show create table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면은 해당 테이블에 대한 create 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었지? 라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거 표시하신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면 돼요. 이때 보시면 참조키를 만들 때 constraint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조키에 대한 별칭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안 넣어도, 만들 때 굳이 안 넣어도 되니까 상관없고요.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롭 테이블, 테이블 이름입니다. if exist 명령 쓰면 삭제가 돼요. 얘도 복원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보면은
론스 테이블이 있고요. 론스 테이블이 멤버스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북스를 참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스 테이블이랑 북스 테이블 입장에서는 론스 테이블이 자식이 돼요. 이렇게 자기를 참조하는 자식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은 삭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멤버스랑 북스는 론스 테이블이 삭제되기 전까지 삭제를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멤버스가 없어져 버리면 론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붕 떠버리거든요. 자, 마지막 테이블 수정하기입니다. 얼터 테이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수정할 작업을 명시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만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얼터 테이블 론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앞에서 만든 론스 테이블을 수정하는 겁니다. 얼터 테이블 론스까지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add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들 쭉 나열이요. add renew count. 자, tiny int 걸고요. 디폴트는 0이에요. 그럼 기본값 0이고 코멘트는 연장 횟수가 들어가죠. 컬럼 추가할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테이블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컬럼을 추가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근데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컬럼을 추가하면은 얘는 난너를 줄 수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칸이 하나 추가되면 여기 값이 다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존재하는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할 때는 무조건 널 허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거 꼭 난널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컬럼을 추가한 다음에 업데이트 문으로 값을 뭔가 업데이트를 다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난널을 걸어야 돼요. 자, 컬럼을 삭제합니다. 드롭 컬럼, 컬럼 이름, 얼터 테이블, 테이블 이름, 드롭 컬럼 한 다음에 컬럼 이름 지정하시면 되고요. 컬럼의 이름을 변경한다. 근데 이게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변경할 수 있어요. 얼터 테이블 론스 체인지. 자, find amount라는 컬럼을 rate p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데이터 타입을 10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까지 같이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modify예요. 컬럼. 자, 근데 체인지 같은 경우는 A라는 컬럼 이름을 B라는 컬럼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밖에 제약 조건들도 걸 수 있는데 modify는 A라는 컬럼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나 데이터 타입만 바꿀 수 있어요. 컬럼 이름을 바꿀 거면은 change, 이름은 안 바꾸고 속성만 바꿀 거면 modify. modify status, status라는 컬럼을 이넘의 ABC 그 지정하고요. 난널의 기본값 A다. 코멘트는 이렇게 3개만.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뒤에 들어가는 이 제약 조건들은 내가 걸어주고 싶은 거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다 넣으시는 거예요. 기본 키 추가는 add primary 키 하면 되고요. 외래 키 추가는 add foreign 키. 내 테이블의 어떤 컬럼이 references, 다른 테이블의 어떤 컬럼이다. 외래 키 삭제는요. drop foreign 키 한 다음에 참조키 별칭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아까 테이블 만들 때 참조키 별칭 잘 안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별칭 확인하시려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show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해서
크리에이트문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자체를 바꾸는 건 리네임 to 새 이름입니다. alter 테이블 론스 리네임 to 한 다음에 변경할 테이블 이름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다른 SQL 앞에서 여기까지 봤었던 것들은 솔직히 저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alter 테이블 구문만큼은 안 외워요.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때마다 찾아봐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alter 구문은. 왜 그러냐면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수정할 일이 생긴다라는 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항목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을 수정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테이블 이름도 바뀌어 있고요. 근데 테이블 생성과 테이블 수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은 자주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더군다나 그 수정 같은 경우는 보통 초반 설계 단계에서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수정할 거면 테이블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문 작성했던 거를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정할 일이 생기면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 구문도 사실 평소에는 잘 안 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테이블 설계를 하기 위한 ERD라는 거를 볼 거거든요. ERD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아마 필드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생긴 테이블 설계도예요. SQLD 시험 같은 경우도 거의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ERD 제시해주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내지는 잘못 설명한 것은 뭐 문제가 거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SQLD 시험 문제 초반에 최소 3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림 그리는 거죠. 근데 대체로 ERD를 그리면 ERD를 통해서 MySQL 어떤 DBMS건 DBMS에서 쓸 수 있는 크리에이트문을 역으로 생성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할 거거든요. 크리에이트문하고 얼터문은 사실상 잘 안 써요. 이걸 통해서 크리에이트문을 역으로 생성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에서 2단원, 3단원은 그냥 보고 따라 하실 정도로만 연습하시면 돼요. 대신에 1번 그 첫 달 수업 예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필드에 가시면은 필드에서 써야 되면은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원, 3단원이 조금 양이 많아요. 왜냐면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후두둑 보고 넘어가세요라는 취지예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종료 가능한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았긴 한데 그냥 내용 한번 쭉 리뷰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 졸업하고 이제 다른 전문 프로그램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서 많은 기능은 없고요. 그냥 공짜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